영화 운하기는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작품인데요. 얼마 전 리마스터링 무삭제판으로 재개봉하게 되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50회 칸 영화제에서 몇 년 전 기생충이 받았던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칸 영화제의 최고상을 거머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연의 성취를 차치해도 운하기는 이마무라 쇼헤이의 워낙 유명한 대표작 중 하나이고 걸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오래전부터 무척 기대하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운하기를 제외하고 쇼헤이 감독의 작품은 두 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인간 증발. 두 작품 모두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인간 증발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약 제 인생 영화 5편을 꼽는다면 그 안에 무조건 속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아무튼 저에게 이마무라 쇼헤이는 너무나 탐구해보고 싶은 감독인 것이죠. 운하기 역시 끝내줬습니다. 이 작품은 기이하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적인 느낌도 있으며 이상한 표현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낭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으로는 김기영 감독님 영화스럽기도 했고요. 아무튼 운하기라는 큰 산을 관통하기 위해 발버둥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하기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多摩区若川町の山下拓郎です。たった今妻を 제가 챕터 1의 제목을 조금 발칙하게 명명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운하기는 섹스를 탐구하는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남성성, 여성성, 성욕, 리비도 등등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하기는 야마시타가 2번의 결혼 생활을 하는 영화다라고 말이죠. 첫 번째는 그가 살해한 전처 에미코와의 생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게이코와 함께한 이발소 생활일 것입니다. 영화는 두 여성 사이에 의도적으로 등호를 형성시키고 있는데요. 야마시타는 의식을 잃은 게이코를 보며 전처와 닮았다는 마음의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8년 전 아내와 지금의 게이코는 모두 34살로 나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결혼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전자는 아이가 없고요. 후자는 아이가 생기죠. 에미코가 싸준 도시락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지만 게이코가 싸준 도시락은 거부하던 끝에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은 차이는 섹스입니다. 스킨십이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미코와의 삶 속에서 섹스는 아주 자극적이고 강렬하게 묘사되죠. 심지어 다른 남자와 뒤엉키는 것을 야마시타가 목격하는 양태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게이코와 결부된 스킨십은 영화의 끝자락 야마시타와 게이코가 악수를 하는 정도로 갈무리 됩니다. 그러니까 운하기는 아내의 도시락을 버리는 것에서 받는 것으로, 아내의 섹스를 목격하는 것에서 아내와 악수를 하는 것으로 향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섹스 후에는 살인이 뒤따랐다면 악수 후에는 언젠가 돌아와 함께 아이를 키울 것이라는 희망이 놓여있죠. 이뿐만 아니라 전처와의 사건 후에는 8년 복역하게 되었다면 게이코와의 사건 후에는 1년 복역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인즉슨 이 작품은 둘 중 후자의 결혼 생활에 해피엔딩이라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 영화의 지향점은 섹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야마시타는 성적인 능력이 없는 남자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의 칼부림은 함께 있던 남성이 아닌 거의 아내에게 집중되는데요. 서 있는 야마시타는 침대에 앉아있는 아내를 향해 수차례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의 위상차에 의해 야마시타의 낭심 근처에 있는 기다란 무엇이 아내의 몸 안으로 삽입되는 양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홍신 감독의 데뷔작 추격자에서 프로파일러는 지영민에게 이렇게 도발합니다. 너 발기가 되지 않아서 정을 상대에게 박아넣음으로써 흥분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영민이 발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에게 야마시타의 살인의 형상은 추격자의 그것과 유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적 능력이 없는 남성의 욕망이 비틀린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영화에는 이에 대한 다소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야마시타와 교도 동기였던 다카사키는 야마시타의 주변을 맴도는데요. 어느 날은 육탄전을 벌이다가 방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다카사키는 이렇게 조롱하죠. 너 침대에서 잘 못하지. 어린애나 다름없지. 라고 말이죠. 성적으로 무력한 남성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카사키는 야마시타의 내면 혹은 분유된 자아가 은유된 인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화의 끝자락 장어를 놓아줄 때 물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편지는 없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카사키의 발언은 야마시타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화는 야마시타가 성적인 능력 없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않는 쪽으로 향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야마시타와 게이코 사이에는 단 한 차례의 배드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이코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짐을 꾸려 이발소로 들어오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운하기는 섹스를 지양하고 있는가? 영화에는 섹스가 세상의 기저에서 많은 것들을 제어하고 있다라는 무드가 깔려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다카사키의 조롱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의 경전도 읽고 피해자 무덤도 가서 회개도 했는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그냥 강간을 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이죠. 무시무시한 발언인데요. 아무튼 그의 멘트에 의거한다면 불교 위에 섹스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 운하기에는 도입 이외에 정사신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게이코의 플래시백. 그녀는 옛 연인인 도지마와 사랑을 나눕니다. 도지마는 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섹스 도중 게이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지마가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는 거물이 자신에게 내 여자가 돼주면 도지마의 돈을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도지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요. 게이코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냐며 황당해하죠. 도지마는 대답 대신 딜도를 이용해 그녀를 흥분시킵니다. 게이코가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별다른 인품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녀가 도지마를 위해 나쁜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시퀀스는 사랑, 권력, 돈을 섹스가 통제하는 듯한 면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헐겁게 얘기하면요. 제가 보기에 이마무라 쇼헤이는 세상의 모순, 균열을 인간의 성, 그 아주 깊은 부분을 파헤침으로써 탐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본인의 솔루션으로 섹스의 무화를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운하기의 결말은 두 엄마 게이코, 야마시타의 결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이코와 도지마의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요. 마을 사람들은 작은 파티를 열죠. 이때 게이코는 춤사위를 선보이는데요. 그 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녀의 모친 후미에가 보이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게이코는 그 순간 엄마와 등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야마시타도 후미에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게이코와 도지마의 정사신에서 그들의 섹스 도중 후미에가 난입해 칼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데요. 이것은 야마시타가 전처 에미코와 외간 남자와의 섹스를 목격하는 장면과 조응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야마시타 역시 후미에와 포개지는 것이죠. 야마시타는 문득 이런 질문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편지를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니 어쩌면 그런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즉 야마시타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아니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참이라면 편지를 읽는 내레이션의 주체는 야마시타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야마시타 이꼴 여성이라는 코멘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하기는 여성과 여성이 결합해 아이를 잉태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영화인 것인데요. 그 속에 남성이 난입되어 섹스가 이루어질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악랄하게 말해 이마무라 쇼헤이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섹스를 소거해버린 것은 아닐까 추측되는 것이죠. いらっしゃいませ。いい気になんなよ。金も職もない天下者が術もなくて生きられるか。こんな女と 아시다시피 이 작품의 제목 운하기는 뱀장어의 일본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지배하는 장어는 이 작품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저만의 논리이지만 운하기에 대한 리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영화 속 운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만의 견해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도 옳든 그르든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민해 볼 수 있는 접근은 운하기와 야마시타 사이에 등호를 형성시키는 것일 텐데요. 실제로 야마시타는 장어를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히 기르고요. 알 수 없는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수조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작아진 야마시타가 장어의 꼬리부터 머리까지 뛰어다니는 판타지적인 장면도 있었죠. 영화는 야마시타와 장어를 의도적으로 일치시키고 있기도 한데요. 야마시타는 이웃집 목수 타가다와 장어 낚시를 합니다. 이때 타가다가 작살로 장어를 찌르니 야마시타는 마치 본인이 찔린 것처럼 소름 돋아하며 잡은 장어를 놔주고요. 끝내 낚시를 거부하죠. 게이코는 매일 새벽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야마시타를 기다리며 도시락을 건네주려 하는데요. 야마시타가 계속 모른 척을 하자 다리 위에서 도시락이 묶인 줄을 배에 내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형상은 자연스레 낚시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즉 이 순간 야마시타는 미끼를 물지 말지 고민하는 장어쯤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발소에서 벌어지는 소동극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도지마 패거리와 마을 사람들은 이리저리 뒤엉키며 싸움을 벌이는데요. 이때 장어가 있는 어항이 깨지고요. 그와 동시에 게이코는 손에 든 죽통으로 야마시타의 머리를 깹니다. 죽통은 장어 낚시를 위한 어구인데요. 그러니까 장어의 집이 파괴돼 장어가 바닥에 내팽겨쳐지는 순간 야마시타가 사용하는 장어 낚시 도구와 야마시타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하기는 주인공 야마시타와 장어를 포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챕터 1의 논지의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마시타의 여성화. 낚시 중에 타가다는 암컷 수컷 장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란기가 된 암컷 장어는 2000km 정도 되는 적도 근처에 가서 알을 낳고 뒤따라간 수컷은 정자를 마구잡이로 뿌림으로써 수정을 한다. 암컷과 새끼 중 일부는 돌아오지만 임무를 다한 수컷은 죽는다. 가석방 기간 동안 무리를 일으킨 야마시타는 1년 정도 다시 복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고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는 게이코에게 회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서 돌아오는 암컷 장어와 1년 후 돌아오는
돌아오는 야마시타는 공명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야마시타는 정자를 흩뿌리지 않고 아이가 생겼으니 누구의 씨인지 모르는 새끼를 잉태한 암컷 장어와 결이 유사하기도 하죠. 즉 저에게 운하기는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섹스를 소거하고 여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결말을 위한 소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장어가 상징하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잠시 야마시타의 살해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챕터 1에서 추격자를 인용하며 야마시타의 성적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장어는 남성으로서의 마지막 지푸라기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 기다란 형상의 장어는 페니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페니스에 자신이 없는 남성이 품은 욕망 혹은 결여가 장어에 투영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영화 속 UFO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하기에는 다소 황당한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UFO를 기다린다는 청년 사이토. 그는 야마시타와 꽤 잘 통하는 인물입니다. 둘 모두 이방인 취급을 받고요. 그 점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는 대사도 있었죠. 아무튼 영화의 끝자락 야마시타가 떠난 뒤에 에이코와 사이토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언젠가 UFO는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멘트가 오고 갑니다. 돌아올 UFO, 산란 후 회귀하는 암컷 장어. 복역 후 돌아올 야마시타는 공명하겠죠. 이렇게 봐도 흥미로운데요. 사이토는 야마시타에게 이발소를 상징하는 원통형 간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UFO와 교신하기 위함이죠. 청년이 논 위에 심벌을 만들고요. 그 가운데다가 원통형 간판을 위치시키는데요. 저에게는 성적인 기호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둥은 야마시타의 장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 페니스. 즉 야마시타가 끝내 장어를 놓아주고 엄마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사이토는 야마시타로부터 기다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일종의 자발적 거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운하기는 여러 기호들을 통해 섹스를 탐구하는 작품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창작자의 답을 내놓는 작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작품 속 섹스의 주체가 남성에 많이 치우친 경향은 있습니다. 누군가 그 부분을 지적한다면 저 역시 일정 부분 동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하기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황금종려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여깁니다. 운하기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어를 풀어주고 이발소 원통 간판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자발적 거세.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갇혔어. 아주 취했어. 너 우리 집에